욕망과 아버지, 은교에서 소금까지, 그리고 그의 첫 소설과 지금 현재 마지막 소설인 이 소금까지, 그리고 미처 소개되지 못했지만 지난주에 출간된 힐링이라는 따뜻한 그 책까지, 누군가가 그를 무어라 말하든 우리는 그를 영원한 청년 작가로 이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예. 제목이 혹시 보이시나요? 책임감 강한 아버지의 숨겨진 욕망과 가출 판타지. 바로 김두식 선생님께서 지어주신 강연의 제목입니다. 너무도 유명하신 분이지만 어찌할 수 없는 이유로 다시 소개를 올립니다. 김두식 선생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지 자세하게 소개를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967년 서울에서 출생하셨고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셨습니다. 우리의 히어로 김연아와 동문이시네요. 사법시험 합격 후 군 법무관과 서울지검 서부지청 검사를 지내셨으며 미국 코넬 로스쿨을 졸업하고 한동대 법학부 교수를 거쳐 현대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계십니다. 저서로는 헌법의 풍경, 평화의 얼굴, 욕망해도 괜찮아, 불편해도 괜찮아 등이 있습니다. 2004년 한국 백상 출판 문화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이런 딱딱한 소개 말고요. 책 제목에 괜찮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어쩐지 잘 될 거야 라는 후렴구가 따라올 것만 같은 이분이십니다. 뜸들이지 않고 바로 모시겠습니다. 잘 될 거야 김두식 선생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 오늘 여기 왜 섰는지 약간 좀 매우 당황스러운 게, 모든 사람이 사실 박범신 선생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요. 저도 아까 박사님 더 말씀하셔야 제가 시간이 짧아진대 하면서 계속 기다렸는데 끊으시더라고요, 말씀을. 굉장히 당황스러웠다. 오늘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를 다 박범신 선생님께서 이미 요약해서 하셨고요. 아버지도 오욕칠정을 가진 사람이다 하는 말씀. 오늘 저는 사실 선생님 옆에서 처음 뵀는데요. 옆에 앉으니까 그냥 어떤 확 풍겨오는 남자 냄새? 뭐 이런 거. 이게 남자 냄새와 화장품 냄새만 있는 공간. 왜냐하면 정말 대부분 여성 청중들이 오셨고요. 이 박범신의 냄새, 이 진짜 이 코로 느껴지는 냄새가 아닌가. 그냥 어떤 확 풍기고, 이건 뭐지? 약간 제가 오늘 당황을 했었고요. 사실 사회나 보면 되는 줄 알고 맡았다가 나중에 보니 강연을 하라 그래서 제가 이건 뭐지? 어떻게 하려는 건지 좀 당황스러운데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박범신 선생님 책을 몰래 즐겨 읽었었고요. 79년에 나온 이 죽음보다 깊은 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때인데요. 누나하고 형이, 제가 대학생이던 누나가 아마 빌려놓은 책이었던 것 같아요. 죽음보다 깊은 잠을 제가 사실 이번에 강연 준비하면서도 다시 찾아보지 않은 게, 제 기억이 맞다면 이 소년의 머리에 깊이 박힌 어떤 인상적인 장면, 여주인공이 남자 주인공 부잣집 아들과 첫 관계를 하고 나서 보통 얘기하는 피가 나오니까 이 남자 주인공 경민이 놀라면서 깜짝 놀라니까 생리 중이다라고 사실 진실을 말하려다가 그만두는 어떤 장면인지 맞는지 모르겠는데 저한테 너무 선명한 기억이라 잊을 수 없었던, 고시 공부를 하던 시절에는 사실은 제가 도서관에서 공부를 했는데, 도서관에서 공부할 때 2층에 개가식 서고에 안 가지고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가면 하루가 날아가니까 계속 소설을 읽으면서. 그 와중에 제가 읽은 게 불의 나라, 물의 나라 이런 걸 읽었었고요. 합격이 아마 1년 좀 늦춰진 거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책을 봅니다. 소금은, 오늘 주제로 잡은 소금은 이 비즈니스하고 나의 손은 말국으로 변하고에 이은 자본주의 3부작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저는 은교와 침묵의 집에 이어서 이 중년 노년의 욕망을 다룬 3부작으로 부르고 싶고요. 선생님은 늘 뭔가 이 학벌 위주의 한국 사회에서 혼자 가는 짐승, 혼자 가는 남자의 모습으로 살아온 어떤 모범적인 삶을 사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작품에서도 드러나고, 거기에 보이는 드러난 어떤 맑은 시선 같은 거, 늘 느껴지는 팔딱팔딱 숨쉬는 생명력. 오늘 박범신 선생님 옆에서 제가 사진을 찍고 싶어서 이 강연을 맡았고요. 나중에 꼭 사진을 좀 찍어주십시오. 옆에 앉아있을 때. 저한테 꼭 보내주세요. 저는 사실은 이 아까 소개된 그런 이상한 양력에 나타난 것처럼 박범신 선생님하고 전혀 다른 삶을 살아왔고요. 뭐 어떻게 얘기할 수가 없는,
예, 잘못 살았다는 생각도 들고, 저는 선생집 막내 아들입니다. 저는 아버지도 선생님, 어머님도 선생님, 선생집에서 커서 지금은 아버지는 물론 치매에 걸리시고 뭐 어머니는 암 투병 중이시고 하지만 어쨌든 전직 교사와 형도 선생님, 누나도 선생님, 자형도 선생님, 아내도 선생님이 집에서 저 혼자 선생을 안 하려고 사법시험을 했다가 검사 생활을 하는데 도저히 어떻게 계속 하루도 제가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게 너무너무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만두고 나와서 뭐 하여튼 집에서 애도 보고 여러 가지 하다가 보니까 진짜 먹고 살 게 없어서 결국은 선생이 된 선생집 애들은 여러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매사에 굉장히 비판적이면서도 그러니까 이런 거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의 평생의 자랑이 우리 집에서는 공부하라는 얘기를 해본 적이 없다. 늘 얘기를 했는데 우리 집엔 공부하라는 얘기를 할 필요가 없었어요. 전혀. 어떤 흐르는 공기가 공부하라면 그냥 사람 취급을 못 받는 어떤 굉장히 따뜻하고 자상한 분들이셨지만 공부에 대해서는 그냥 공기같이 흐르는 그냥 그런 집에서 제가 컸고요. 욕망해도 괜찮아라고 하는 이상한 책을 제가 썼었는데요. 이게 어떤 40대에 찾아온 저의 공허감을 표현한 책이고요. 이게 어쩌면 오늘 이 제목이 제가 정한 제목이죠. 책임감 강한 아버지의 숨겨진 욕망, 가출 판타지라고 하는 게 그냥 어쩌면 제 얘기일 수도 있고요. 단정하게 자라온 40대 남자의 마음속에 다 있는, 그래서 겉은 다 그럴듯한 교수이고 뭐 제 친구들 보면 다 그럴듯한 뭐 검사고 판사고 변호사고 하지만 어느 날 어떤 젊은 여성이 다가와서 갑자기 손을 딱 잡으면서 선생님 사랑해요라고 말하는 순간 그동안 쌓았던 모든 것이 일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굉장히 허약한 기반 같은 거를 저도 느꼈고 제 친구들에게서도 보고 있는 이 불쑥 찾아오는 40대 공허라고 하는 거예요. 가족 전체는 입시 가족이 됐고 책 제목도 있죠. 입시 가족이라고. 이미 한국사회에서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자녀의 좋은 대학 입학, 인서울로 상징되는 좋은 대학 입학을 위한 벤처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고요. 아버지는 돈을 벌어서 가져다주고 엄마는 열심히 딸을 계속 채찍질하고 애는 열심히 공부하고 그래서 그 결과를 통해서 가족 전체가 평가를 받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요. 이 속이 텅 빈 이 남자들이 어느 순간 그러나 마음속에는 살아있는 소년들이 있는 거고요. 소년. 겉은 어른이지만 속에는 여전히 살아 숨쉬는 사람들이 너무나 책임감이 강한 사람일수록 급격한 사고를 치는 모습을 보여준 제가 볼 때는 우리 시대를 가른 아주 역사적인 작품이 침묵의 집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1993년에 박범신 선생님이 절필한 이후에 소설도 인생도 다 헛살았다. 전 이게 너무 와닿는 소설도 인생도 다 헛살았다. 이것도 아무나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고요. 정말 열심히 산 사람만 할 수 있는 얘기인데 이 절필 후에 4년간의 침묵을 깨고 신문에 연재했던 소설이고 연재 당시의 제목은 신생의 폭설이었습니다. 여러모로 소금과 비교될 만한 작품이고요. 주인공이 똑같이 가출을 하고요. 근데 가출의 이유가 사실 소금에서는 우리 자본주의가 갖는 여러 가지 모순을 지적하셨지만 침묵의 집에서는 훨씬 강렬하고 정확하게 이 욕망의 문제를 얘기했습니다. 너무 아쉬운 작품이고요. 저는. 왜냐하면 제 생각엔 나중에 은교가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던 것과 비교해 볼 때 이 침묵의 집은 좀 너무 빨리 나온 작품이라는 생각이 제가 들어요. 너무 빨리 나온 작품이라 생각만큼 많이 일으키지를 못했고요. 50대의 가장이 큰 풍파 없으면 상무이사 정도까지 갈 그런 그냥 나의 착한 아내가 있고 군에서 제대해서 복학을 앞둔 아들이 있고 대학 1학년 딸이 있는 갑자기 늙었다고 느껴지는 어느 비 오는 날에 지하철역을 가는데 노란 이 우의를 입은 어떤 어린 여자아이가 지나가는 걸 보고 이유 없이 그 여자를 따라가 봐요. 여자애가 어떤 미술학원 같은 데로 들어가요. 따라 들어가서 보니까 사실은 그 우의를 입고 가던 그 어린아이 같았던 사람은 어린아이가 아니라 이 주인공보다도 4살이나 연상이었던 유명한 시인 천예린. 천예린은 제가 볼 때는 은교보다 훨씬 중요한 인물이고요. 제 생각에는. 은교보다 훨씬 중요한 인물이 나와서 이 아버지가 회사 공금도 횡령하고 모든 걸 다 버리고
자기보다 먼저 떠난 이 처녀리를 따라서 이 바이카로스까지 가는 상하 두 권의 아주 그 생생하게 살아 숨쉬는 이 어떤 불태우는 사랑에 대해서 끝없이 경계를 넘어서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적은 작품. 저는 이 작품이 다시 출간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 생각엔 오늘의 우리 은교들이 이 작품에 좀 관심을 갖고, 책 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절판됐기 때문에 이 책이 다시 출간되도록 하고, 아버지한테 다 이 책을 선물해야 돼요. 이 침묵의 집을 다 선물하면 아버지들이 이걸 읽고 어떤 이 어떻게 할 수 없었던 어떤 에너지와 이 회환과 통탄의 어떤 마음이 풀리는 어떤 경험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상당히 이 소금으로 이어지는 하나의 맥을 긋는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소금은 침묵의 집에 비해서 좀 더 따뜻해진 시선, 그리고 그냥 침묵의 집에서는 이 주인공은 이해를 구하지 않아요. 너희들이 날 이해해달라 이런 걸 전혀 원하지도 않고 그냥 자기를 던지는 모습이었다면, 훨씬 더 따뜻하고 조용하게 인생을 더 깊이 맛을 한 사람의 입장에서 우리를 좀 이해해달라 하는 그런 좀 목소리를 담고 있고요.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 이 소금밭에서 염분이 부족해서 죽는 이 아이러니를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주인공이 한대수의 물 좀 주소를 계속 부릅니다. 물 좀 주소. 목마름에 관한 건데요. 저는 이 목마름이 박범신 문학을 정의하는, 제가 뭐 법학자이기 때문에 사실 문학을 얘기할 처지가 전혀 아닌데 중요한 단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목마름. 그 물 좀 주소 한대수의 원래 노래를 들어보시면요, 그냥 물 좀 주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막 목이 완전히 막 거의 끊어지는 어떤 목소리로 물 좀 주소 하고 이렇게 외치는 강렬한 이미지가 있고, 저는 그게 박범신 선생님의 이미지와 굉장히 잘 맞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아니라 한 명의 인간으로 우리를 이해해달라 하는 메시지. 근데 우리가 왜 이러냐? 왜 중년의 위기가 찾아오는가? 왜 이렇게 공허한가에 대해서 굳이 뿌리를 제가 찾아가자면, 대체로 우리가 다 굉장히 규범적인 삶을 살아왔고요. 욕망을 불살라야 할 때, 20대에 정말 얼굴에 빛이 나는 시기에 그 에너지를 원래는 뭐 하면서 풀어야 되냐 하면 연애도 하고 섹스도 하고 싸움도 하고 이러면서 풀어야 되는 20대를 대부분 우리가 어떻게 보내고 있냐 하면 10대 후반 20대 공부하는 거죠. 공부, 유학 준비, 뭐 대학 입시, 취업 준비, 영어 공부를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그 황금 같은 시기를 다 지낸 이후에 좀 뭔가를 가지게 됐을 때 그때서야 연애를 하든 결혼을 하든 하게 되는 그런 좀 이상한 구조에 들어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들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사랑해서 결혼했다. 저도 사실 오랜 세월 그렇게 생각했어요. 난 사랑만으로 결혼했고, 다른 사법시험을 붙은 사람들과는 달리 나는 정말 불꽃 같은 연애를 했다고 생각했지만, 지나고 생각해보면 연애할 때 다 조건 따졌고요. 관심 안 가는 것처럼 했지만 뭐 어느 대학 나왔는지 뭘 먹고 살 건지 다 생각하면서 상대방을 선택한, 20대에 정말 사랑해야 될 시간에도 불꽃같이 나를 던져본 적이 없다는 거죠. 그러다 40대에 집값을 모두 갚고 빚을 모두 갚고, 이 가족은 어떤 입시가족으로 전환된 어떤 시기에 누구나 이 가출을 꿈꾸게 되면 집에서 뛰쳐나가고 싶은 욕망을 얘기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흥미로운 건 이런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 김동리 선생님의 세 번째 부인인 이 서영은 선생님께서 신작 꽃들은 어디로 갔나를 쓰셨는데, 이것도 되게 재밌는 어떤 남성의 모습을 보여주는 작품인데, 여성 작가가 그리는 남성의 모습은 서영은 선생님이 무려 20년 동안 김동리 선생님의 숨겨진 연인으로 살다가 이 손소희 선생님 돌아가시고 나서 세 번째 부인으로 들어가서 집에 들어가고 나니까 그렇게 몰래 사랑하고 평생 기다리고 그리워하던 남자는 보이지 않고 어떤 거북이 등을 한 노인이 앉아서 인색하게 계속 돈 문제에 간섭하면서 그런 어떤 노인의 모습을 그리는데요. 너무나 찌질한 모습. 그리고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평생 아무것도 이루려고 하지 않았던 한 남자의 모습을 그리고 있어요. 한 남자. 아무것도 이루려고 하지 않았던 남자의 모습. 전 그게 훨씬 진실에 가깝다고 생각하고요. 간통죄를 조사를 해보면요. 간통죄.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는 거잖아요. 분리해서 신문을 하다 보면 몇 가지 증거를 들이대면
여자들은 어느 순간에 깨끗하게 접고 자기 인생을 던져요. 우리 했다, 사랑했다. 끝까지 그게 아니고 너 여관에 들어갔지만 손만 잡고 있었고 무슨 소리야. 전부 다 남자들이 마지막 순간까지 너무나 찌질하게 자기를 붙잡고 가는 남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저는 사실 이 서영은 선생님의 작품 속에 그려지는, 그래서 우리가 어쩌면 김동리라고 하는 작가를 가장 주관적인 서영은의 눈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된 이 상황에서 흥미롭게 비교되는 것은 남성 작가의 모습, 남자 냄새가 물씬 나는 박범신 선생의 작품에서의 남자들은 되게 이 찌질하게 끝까지 자기를 붙들고 있고 자기 걸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남자의 모습이 아니라 다 던지고 떠나는 모습으로 그려져요. 이게 제가 이거는 일종의 판타지다라고 이름 붙이게 된 이유입니다. 진짜 남자의 모습과 우리가 꿈꾸는 남자의 모습이 다르다는 거죠. 가출하고 뭐 한번 자기를 던지고 하고 싶지만 사실 책임감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실제 우리 모습에 가깝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욕망의 문제는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뭐 노역이든 젊은 사람 욕망이든 할 거 없이 우리가 욕망이 철철 넘치는 세상에 살고 있고요. 선생님 아까 이 인민재판 얘기를 하셨지만 이 가장 고상해 보이는 우리 출판계를 한번 바라보면요. 우리 출판계. 저는 이걸 느껴요. 트위터도 그렇고 한 2,000명쯤 되는 최고의 엘리트 독자들이 있어요. 2,000명의 엘리트 독자들. 이 엘리트 독자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야? 되게 책을 만들고 책을 쓰고 책을 읽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 커다란 출판 시장에서 2,000명이 유기물을 가지고 매일 이 작가는 이렇게 거지같이 썼고 저 작가는 이렇게 거지같이 썼고 서로 하루 종일 씹고 또 씹고 하면서 여기에서 싸움을 하고 있으면 이 큰 시장, 출판 시장은 누가 먹고 들어가냐면 예를 들면 뭐 무슨 아파야 청춘이 된다든지 아니면 뭐 무슨 하여튼 뭐가 보인다든지 하여튼 이런 분들이 큰 시장을 다 먹는 구조에서 너무 엘리트들이 눈높이를 생각하지 않고 여기서 계속 자기들끼리만 싸우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는 걸 제가 보고요. 제가 명명하기를 이른바 이 트위터 또는 SNS 공간에서 이 까대기 대장들, 이것도 까고 저것도 까고 오늘도 까고 내일도 까고 하는 분들을 보면 저는 사실 이런 댓글을 늘 달고 싶어요. 똑똑하세요. 정말 똑똑하세요. 어떻게 그렇게 똑똑하실 수가 있으세요? 당신의 똑똑함을 사랑해요. 존경해요. 이런 답글을 제가 달고 싶은데 사실은 그분들도 나름대로 비애가 있다는 거죠. 비애가. 여러분 트위터나 페이스북을 왜 하냐? 저는 그냥 사랑받고 싶어서 한다고 생각하고요. 한국 사회가 정말 다른 사람을 인정 안 하는 사회고 너무너무 인정 안 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인정받기 위해서 너무 노력해야 되는, 서로를 더럽게 인정 안 하는 사회라 모두가 너무 외로운 사회라고 생각을 하고요. 너무 거친. 저는 사실 이런 분위기에서 저 혼자 찾은 작은 생존법이 많은 분들이 그렇지만 작가들도 아닌 줄 알았는데 그렇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네이버나 다음에 다들 자기 이름을 한 번씩 검색해 본다고 하더라고요. 어제는 누가 나를 칭찬했나? 어제는 누가 나를 욕했나? 9명이 나를 칭찬해도 1명이 나를 비판한 글을 읽으면 사람이 쭉 떨어져요. 그냥 쭉 떨어져서 원래 사람이 그런 존재입니다. 2012년 1월에 제가 올해의 결심을 하게 된 게 내 이름을 검색하지 않는다는 아주 굳은 결심을 했고요. 일주일 검색 안 하고 2주일 검색 안 하니까 그게 아까워서 한 달 검색 안 하고 1년 동안 제가 제 이름을 검색하지 않은, 한두 번 검색한 거는 오늘 같은 날 행사 장소가 어딘지 기억이 안 날 때 이름을 검색하면 문학의 집이다 하는 걸 아는 정도, 약간의 자유가 찾아오는 걸 느꼈고요. 우리 사회가 이렇게 남의 욕망을 인정하지 않고 욕망은 들끓는데 늘 돌을 던지는 사회가 된 이유가 뭘까? 간략하게 제가 분석해 본 거는 이게 이제 르네 지라르라고 하는 프랑스 사람의 이론을 가지고 온 건데요. 모두가 같은 욕망을 가지고 있어요. 남의 욕망을 베낀 욕망, 내 것도 아닌 욕망. 한국 사회에서 그 대표적인 모방 욕망은 저는 학벌을 향한 욕망이라고 생각하고요. 중학교 때는 100% 모든 국민이 서울대학교를 꿈꾸죠. 다.
그래서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당연히 이 작은 거를 놓고 많은 사람이 싸우다 보면 경쟁이 심화되고 갈등과 폭력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리고 대학 입시가 끝난 다음에는 모두가 마음속에 알 수 없는 기분 나쁨을 가지게 되는, 누군가 두들겨 패고 싶은, 내일이라도 김일성이 쳐들어왔으면 좋겠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굉장히 어두운 사회에서 우리가 살게 됐고요. 저도 뭐 그런 아픈 경험들이 많이 있지만, 이와 같은 모방 욕망이 너무 커져서 사회 전체가 폭력과 갈등으로 넘치게 될 때에는 사람들이 늘 희생양을 찾아 나서게 된다는 거죠. 이게 이 알 수 없는 욕구를, 저는 쉽게 얘기할 때는 보통 이게 너무 남성적인 표현이지만, 남자들이 섹스 전에는 죄송해요 은교들 오늘 섹스 전에는 마치 한 번만 잘 수 있으면 내가 당장 죽어도 좋을 것 같은 어떤 욕망이 들끓게 돼요. 막 들끓으면서 남자의 표정도 달라요. 얼굴이 이렇게 달아오르면서 한 번만 해줘, 한 번만 해줘, 막 계속 매달리고 또 매달리고 또 매달리고 할 때는 굉장히 사람보다는 어쨌든 침팬지나 원숭이에 훨씬 가까운 모습으로 계속 매달리다가 한 번, 어쨌거나 이 남성 사이클이라는 게 한 번 섹스를 마치고 나면 너무나 평온한 얼굴로 변해요. 너무나 평온하고 안정적인, 담배들을 피우죠. 되게 돌아앉아서 담배들을 피우는 이 평온함과 비슷하게 이 사회 전체가 이 모방 욕망 안에서 알 수 없는 폭력성, 누구 하나라도 때려 죽이고 싶은 이 폭력성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에서는 희생양을 잡아서 희생양의 모가지를 치고 나면 그 피냄새가, 이 예루살렘에서 제사가 그랬던 건데, 피냄새가 이 다 해봐야 한 2km 정도밖에 안 되는 예루살렘 전체에 진동하게 되면서 마치 살인을 한 것처럼, 마치 사정을 한 것처럼 에너지가 쭉 내려가면서 사회 전체가 평온을 되찾게 되는, 안정을 되찾게 되는 구조되는 거죠. 똑같은 거를 우리가 수없이 많은 예들을 볼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 같은 거. 그 전에 모든 사람이 저 새끼 저럴 줄 알았어 하고 막 미친 듯이 돌을 던지다가 대통령이 죽고 나자 마치 희생양 예수 그리스도가 신격화된 것처럼 누가 대통령을 욕하기만 하면 다들 너 왜 지금 대통령을 욕하냐라고 어떤 그 기본 구조를 가지게 됐다는 거죠. 대통령은 늘 4년 차가 되면 자기 목을 계속 이 희생제에 내놔야 되는 구조. 예전에 원시사회에서 비가 안 오면, 비가 왜 안 와요? 비가 안 오지만 비가 안 오면 원래 농사라는 건 협동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이 모방 욕망으로 갈등이 격화된 사회에서는 협동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작은 재난도, 작은 기근도 엄청난 재난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기우제를 지내죠. 왕 또는 제사장이 거기서 막 몸을 막 피로 막 긁으면서 막 하는데 비가 안 와. 그럼 막 더 긁어 하다가 더 안 와. 그럼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민중이 달려들어서 이 제사장, 이 왕의 목을 치는 거예요. 유사한 신화가 어떤 문명에나 있는, 우리는 예컨대 2차돈 어떤 얘기가 있는 거고요. 목을 치면 목에서 힘 저지 막 솟아오르면서 그 순간 갑자기 저 멀리서 먹구름이 껴오면서 비가 철철 내리는 어떤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됐다는 거죠. 우리 사회가 가진 어떤 이 억눌린 욕망, 그리고 폭력성이라고 하는 게 두 종류의 인간들을 만들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는 어쩔 수 없이 집을 나가는 사람들, 일탈하는 사람들을 욕하지만 그거보다 어쩌면 훨씬 질이 나쁠 수 있는 사냥하는 사람들을 만들게 됐다는 거죠. 끊임없이 희생양을 찾아서 사냥하러 다니는 사람들을 만들게 된 우리 구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사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제가 사실 답을 줄 수는 없고, 이 답은 정말 선생님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건 선생님께 들어야 되는 건데, 일단 제가 생각한 거는 복잡함을 버려야 된다. 우리가 너무 우리 앞을 막는 거짓된 어떤 걸 많이 가지고 있고요. 로스쿨에 진학하는 학생들한테 왜 로스쿨에 오고 싶냐고 물어보면 다들 인권 변호사가 되고 싶어서 왔다고 생각해요. 개꿀 인권 변호사는 무슨 성적이 좋으면 아무도 인권 변호사 안 하고요. 그냥 폼이에요. 의대 가는 애들한테 물어보면 다 아프리카 가서 선교사가 된다고 얘기를 해요. 잘 생각해보면 선교사가 되고 싶어서 의사가 되고 싶어 하는 건지, 의사가 되고 싶어서 선교사를 건지 알 수 없는, 너무 복잡하고 너무 포장이 많은, 포장을 일단 거둬야 된다 하는 거. 그럼 내가 토해내는 것 중에 도대체 진짜 내 목소리는 얼마나 될까? 돌을 던질 때도 늘 먼저 돌 던지는 사람을 기다려요. 우리 사회는 눈치를 보는 거죠. 유명한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나 보고 그 다음에 안심하고 돌을 던지기 시작하는
진짜 내 목소리는 얼마나 될 것인가. 이 선명우가 뒤늦게 되찾은 자아 같은 거죠. 자기 목소리, 자기가 노래를 부르는 거. 저 같으면 그냥 간단한 질문. 내가 5년 후에 암 진단을 받고 5년 후에 지금부터 암 진단을 받고 지난 5년이나 10년을 돌아봤을 때 내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게 뭘까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면 내가 원하는 게 뭔지가 좀 보일 수 있다. 저는 생각을 하고요. 친구를 갖는 거, 한 5명이라도 친구가 있어야 되는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대부분의 내가 욕을 먹거나 내가 부딪히는 사람들이나 나를 전혀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시간은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사는데 선명우가 왜 집을 뛰쳐나갔는가? 친구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냥 조금씩이라도 관계를 나누고 속 깊은 어떤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동성이든 이성이든 친구가 있었다면 가장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았어도 되지 않았을까. 종종 소소한 핵실험을 해볼 필요가 있다. 자기만의 공간을 갖고 자기만의 공간을 서로 인정하고 근데 결혼한 부부라고 하더라도 제가 어쨌든 좀 마음을 바꿔놓고 나서 우리 집의 가장 큰 변화는 제가 휴대전화에 비밀번호를 걸었고요. 그전에 우리 집에 휴대전화 막 불러다녔어요. 뭐 울리면 딸도 보고 엄마도 보고 무슨 비밀번호 맨날 보는 데서 찍기 때문에 제가 볼 땐 제 비밀번호가 뭔지 제 친구도 알고 우리 딸도 알아요. 상관없다. 중요한 건 비밀번호를 거는 거다. 그리고 우리 딸한테도 비밀번호를 걸라고 얘기했어요. 고등학생인 딸한테. 너 비밀번호를 걸어야 되고 너도 엄마한테서 독립해야 되고 나도 엄마한테서 독립해야 된다. 얘기를 한 거고요. 사실은 이 선명우의 극단적인 선택, 제가 이 예를 이 숙명여대 같은 데 가서 강연하고 그럴 때도 들고 그랬는데 그럼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가족을 버리고 그런 행동을 어떻게 옹호할 수 있느냐. 선생님이 사실 잘 말씀하시는 거죠. 이 빨대로 빨아먹는 게 비윤리적인 거냐, 이걸 차고 나가는 게 비윤리적인 거냐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중년도 사랑할 수 있다. 노년도 사랑할 수 있다. 근데 그 사랑이 20대의 사랑과 하나도 다를 게 없다라고 하는 걸 인정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아직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를 수 있지만 어쨌든 사랑에는 생로병사가 있다는 거. 확 불타오르는 시기가 있으면 사랑이 식는 시기도 있고 어쩌면 사랑이 식은 이후에 이걸 어떻게 같이 갖고 나갈 거냐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과제일 수도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이 틸다 스윈튼의 얘기, 성공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틸다 스윈튼이라고 하는 유명한 배우죠. 이 설국열차에서 또 나왔을까요? 분장을 너무 많이 해서 잘 못 알아봤었지만 성공이 뭐냐? 자기 자신을 문 밖에 놓아둘 필요가 없을 때 그걸 성공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거든요. 자기 자신을 문 밖에 세워둘 필요가 없을 때. 너무 많은 경우에 진짜 자기를 우리는 문 밖에다가 세워놓고 자기 아닌 자기를 늘 가꾸고 자기 아닌 자기를 포장해서 남한테 보여주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해소될 수 없는 욕망을 갖고 살 수밖에 없는 우리 존재들에게 저는 그냥 이 침묵의 집 그리고 소금을 권하면서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겠다. 같이 아버지의 욕망, 어머니의 욕망, 그리고 또는 어린 소녀의 욕망에 대해서 다를 거 없는 욕망들에 대해서 같이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얘기는 빨리 끝내고 다시 박범신 선생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욕망과 삶의 의미 그리고 존재 이유에 대해서 간명하게 역시 법학자는 다른 것 같습니다. 아까 박범신 선생님 말씀하실 때는 막 이야기가 마인드맵처럼 막 이어졌는데 선생님은 상중하 3단 논리 논법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들의 이 시대의 은교들이 이 무대 위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들이 오늘 아주 중요한 것을 준비했습니다. 박범신 선생님, 김두신 선생님 잘 들으시다가 한 명씩만 뽑아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뽑힌 분들에게는 거액의 상품이 걸려 있습니다. 지금 진행할 코너는 사전각 독자 감상단 은교들과 함께 할 순서입니다. 백초토론 누가 잘하는가. 요즘 아빠들 아버지로서의 권위도 잃고 자본주의 체제 속에서 정말 부품처럼 살아가고 있죠. 기러기 아빠들만 봐도 이런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어요. 근데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고 어떻게 하면 이런 현실을 우리 모두 개선시킬 수 있을까요?
4명의 학생들을 무대 위로 모셔왔고요. 여기에 대한 각자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먼저 할지, 문주희 학생? 네. 정확하게 100초를 세겠습니다. 100초가 지난 다음에 마이크는 절대로 꺼지지 않는 대신 저의 목소리가 들어갈 겁니다. 준비, 시작! 저는 선명우가 느낀 외로움에 대해 생각해 보았는데요. 만약 내가 선명우였다면 희랑과 세 자매 행동을 보면서 과연 그들에게 느끼는 섭섭함을 무시할 수 있을까 했는데, 하지만 선명우의 그 가장이라는 막중한 책임감 때문에 그런 섭섭함은 느끼지 못하고 그런 홀로 짊어지려는 텅 빈 외로움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현 상황에서 자본주의를 벗어난 해결 방법을 찾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생산성을 벗어난 우리 사회는커녕 그 악영향이 더 가속화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상황에서 저희 같은 어린 청소년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 방법은 아버지와의 그런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끝! 자, 신지수 학생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준비, 시작! 저는 소금을 읽으면서 일 마치고 돌아오신 아버지의 얼굴이 가장 많이 떠올랐어요. 아버지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지난 세월을 견뎌오신 아버지는 항상 저를 위해 제가 잘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제가 더 좋은 환경 속에서 자랐으면 하는 마음만으로 끊임없이 일하시고 묵묵히 희생하셨어요. 당연하듯 제가 학교에 다니고 친구들과 놀며 부족함 없이 생활할 수 있었던 것은 힘든 일 마다 않고 뒤에서 말없이 묵묵히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던 아버지 덕분이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지만 한편으론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계시진 않았나요? 정작 자신은 버팀목 하나 없이 오직 가족만을 위해 희생하시는 외롭고 쓸쓸하신 아버지의 존재를 소중하고 감사하게 여겨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어쩌면 우리에게 무뚝뚝하고 무심하신 아버지처럼 보일지라도 알고 보면 세상 그 누구보다도 우리를 아끼고 응원해 주실 거예요. 자, 끝! 자, 김예은 학생입니다. 준비, 시작! 어느 한 초등학생은 엄마가 있어 좋다, 나를 예뻐해 주어서, 냉장고가 있어 좋다, 나에게 먹을 것을 주어서, 강아지가 있어 좋다, 나랑 놀아주어서,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라는 시를 썼습니다. 이 시처럼 아버지의 존재는 우리에게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들이 외면당하는 이유 중 하나는 능력과 실적 위주로 평가받는 사회생활로 인해 야근이 잦아져서 크고 작은 가정사와 사소한 감정을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적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소통하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몰라 시도조차 하지 못해 거리감이 생기는 것도 또 다른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회사에서는 시간 내 근무를 줄이고 자녀와의 대화법 등 다양한 아버지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복지 차원으로 가족과 외식할 수 있는 외식 상품권 또는 가족 체험 프로그램에 적극 지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끝! 안재희 학생, 시작! 가족 구성원은 기본적으로 아버지, 어머니, 자녀들로 구성되고 함께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 바쁜 현대 사회 속에서 이들이 마주치는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이 속에서도 묵묵히 그리고 누구보다 가족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아버지입니다. 아버지의 역할, 존재를 잊고 살아가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아버지가 가족을 위해 일하러 가는 시간이 많다 보니 소중함을 잊기도 하고 기대어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자본주의 체제 속에서 무거운 짐을 짊어진 아버지들에게 우리들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저는 아버지에게 표현을 잘 안 하는데 소금을 읽으면서 죄송한 마음도 들었고 그 마음을 알아주지 못한 것은 아닌지 반성도 하였습니다. 저와 같은 분이 계시다면 일을 하고 오신 아버지에게 오늘 힘들진 않으셨어요? 와 같은 사소하지만 힘이 되어 줄 수 있는 말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사회를 개인이 혼자 바꿀 수 없는 것처럼 아버지 혼자 이끄는 것보다 모두 함께 가족을 이끌어 나갈 때 가족이 발전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보시고
가져보시고 아버지의 존재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보성여고 학생들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박봉신 선생님, 김우식 선생님 전하실까요? 선물 직접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봉신 선생님의 다 잘했는데 네. 나눠서 쓰세요. 그렇죠. 같은 선물이라도 미녀 작가가 주느냐 박봉신 선생님이 주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다르지요. 바로 다음 코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써봤어요. 소금 그 뒷이야기입니다. 사전 독자 감상단 학생들이 훗날 시우와 성명우가 다시 만난다면 이라는 상상을 통해 짧은 극본을 써봤겠습니다. 써봤어요. 내가 제2의 박범신이다 라고 주장하는 저 은교들의 극본을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극단 페인의 배우분들이 수고해 주시겠네요. 시작하겠습니다. 아빠, 저는 아빠가 살아계실 줄 알았어요. 근데 왜 우리한테 오지 않았던 거예요? 아빠를 찾다가 엄마도 돌아가셨어요. 이 사실 알고 계셨어요? 저희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고 있었는지 궁금하지도 않으셨어요? 그래도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계셔서 다행이에요. 그래도 저는 아빠가 살아계셨으면 연락이라도 할 줄 알았어요. 이제부터라도 언니랑 저랑 아빠랑 같이 행복하게 살아요. 미안하구나, 시우야. 하지만 같이 살자는 말은 들어줄 수가 없구나. 무속나치로 다시 집으로 돌아가겠니? 또 나에게는 또 다른 가족들도 생겼으니 버리고 갈 수가 없구나. 시우야, 아빠가 사라진 그날 아빠가 많은 일이 있었단다. 내가 암에 걸리면 회사에서 하는 일도 다 무의미하다. 모두 자본주의에 빠져서 허우적 텔코리라니. 나는 지금이 더 행복하구나. 너도 만나고 자본주의의 생산성을 높여가지. 그러니 너도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아. 그래도 우리 자주 만나 이야기를 지내자. 자, 지금까지 보성여고 최정림 작가님의 글이었습니다. 바로 두 번째 들어가겠습니다. 다시 수고해 주시네요. 김성민 학생의 글입니다. 아빠? 맞지? 시우야, 아빠가 미안해 아빠. 미안해. 시우야, 난 아저씨한테 얘기 들었어. 여기 아저씨가 불러서 나온 거야? 나 시우였어도 이 자리에 나왔을 거야? 이건 논산이 왜 이렇게 친숙하고 낯익은지 몰랐는데 아빠 고향이었다니. 그래서 정이 드나 봐. 이곳이 좋아? 글쎄 싫진 않아. 이곳은 아저씨를 만나게 해주고 아버지도 다시 만나게 해준 곳이니까. 그리고 계속 아버지가 살고 싶고. 시우야, 난 어렸을 땐 살아있을 거란 생각만 들었지 확신이 없었거든. 근데 지금은 아버지가 어디 있는지 아니까 왠지 마음이 놓여. 지난 세월을 잊고서 지낼 수 없겠지만 세월이 갈수록 아버지가 이해가 돼. 이해해줘서 고맙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선생님들 다시 뵈서 너무 반갑고요. 예, 옷을 바꿔 입고 온 신비주의 미녀 소녀입니다. 선생님 오늘 어떠셨나요? 방금 강연을 마치신 김두식 선생님 말씀부터 좀 들어볼까요? 오늘 쭉 지켜보신 소감. 저는 사실 이런 포맷은 처음이라서요. 처음이라서 정말 재밌고요. 특히 진짜 젊은 친구들이 와서 하는 거 보니까 좋습니다. 그렇죠. 한국 문학의 미래 그리고 한국의 미래가 여기 앉아 있고 미래와 현재가 공존하는 이 시간. 선생님 어떠신가요? 은규들이 난 자발적으로 나 좋아서 온 줄 알았어. 그러니까 동원됐구만. 자발적 동원입니다. 감대를 일으키고
그래도 반가워요. 원래 난 남은 말 잘 못 듣는데 우리 김도희 선생님 말씀하는 동안에 한자도 빠짐없이 매우 집중했어. 그래서 매우 좋은 파트너를 만났구나. 뭐 연출이나 사회나 뭐 다 좋다고 할 수 있지만 중요한 건 이제 이야기 이 내용이니까. 그래서 나 사실 잘 모르는 분이었어요. 이름을 들었어도 몰라요. 요즘 내 시골에 있어가지고 텔레비도 안 보고 그런데 매우 좋은 파트너를 소개해줘서 오늘 최대한의 소득이다 그런 마음으로 경청했다는 것을 계시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선생님. 네, 바로 고맙습니다. 소금의 주제적인 면에서 잠시만 또 네, 질문을 네, 네. 드릴게요. 선명우에게 아버지의 모든 희망이 내걸린 모습을 보면 선기철에게서는 단순히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 오로지 자식을 위한 아버지의 모습이 아닌 그것의 대문림이 보여집니다. 왜 선기철은 선명우처럼 자본주의 체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선명우를 통해 그 체제 안에 있는 자신의 삶에서만 벗어나려고 할까요, 선생님? 그렇게 따지면 여기서 말하는 자본주의와 그리고 이 소설 선기철의 삶은 어떤 삶이었을까요? 주님 어려운 것 같아서 뭔 말인가 잘 모르겠는데 저는 뭐 선기철은 그 선명호의 전 세대니까 묵묵하게 그 시대의 아버지에게 그 시대가 요구하는 바대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다가 죽는 아버지고요. 그래도 선명호는 선기철 아버지처럼 살았지만 마지막에 반란하잖아요. 김나오는 반란이니까. 아까 어떤 학생이 그 후일담을 썼는데 내가 무슨 낯으로 다시 너한테 돌아가겠니? 그 문장은 강력한 반감이 나한테 생겼어요. 내가 마지막 그리고 싶었던 선명호는 무슨 낯으로 이런 생각이 없어요. 이미 그런 졸업을 했고 만약 시우와 선명호가 함께 만났다면 그들은 굉장히 깊은 기억들을 공유하고 있는 좋은 친구로 살아갈 거라고 믿거든요. 선명호는 그래도 아버지 세대보다는 거기에 한번 반역한 아버지 상으로 그려져 있죠. 예. 뭐, 감사드립니다. 김두식 선생님, 강연에서 중년 남성의 욕망, 가축 판타지 이야기를 하셨어요. 평소에도 욕망에 대한 많은 글을 쓰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서 제목도 욕망에도 괜찮았고요. 혹시 욕망에 대해서 특별히 생각해 보게 된 어떤 계기 같은 것이 있을까요? 저는 선생님 옆에 앉아서 아무 생각이 없고요. 지금 너무 좋았어요. 네.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뭐 욕망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봤다기보다 제가 굉장히 소심한 사람이고 그냥 이 경계선 안에서 늘 살아온 그냥 모범생으로 살아온 입장에서 조심스럽게 경계를 조금씩 제가 넓혀본 사람이고요. 그래서 그냥 그 정도 입장에서 욕망에 대해서 나는 좀 이걸 좀 넓히고 싶다고 얘기를 하고 대체로 제 독자들도 그렇게 경계를 같이 넓혀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말 놀아본 사람들 같은 경우에 제 책보다 웃고요. 박권 선생님 보시면 웃으시고 뭐야 이게 장난하시는 거예요? 뭐야 이게 할 만한데 떨리고 좋아하신다는 팬심을 드러내셨으니까 특별히 이 무대에서 박권신 작가님께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평소 궁금하셨던 점이 있으십니까? 저는 사실 이 자유로운 영혼과 함께 사는 그 선생님 사모님은 어떤 가치관을 갖고 계실까 싶습니다. 선생님 막 갑자기 절필을 해서 막 물론 충분히 생계를 걱정하지 않을 정도에서 그렇게 하셨겠지만 절필도 하시고 뭐 논산으로 내려가서 또 지내시고 이 사모님께 박범 씨는 어떤 인간입니까? 이 사랑의 생로병사에서 한번 그 말씀 한번 듣고 싶었어요. 여기 사모님한테 물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전화 연결을 좀 할까요? 글쎄요. 아까 김진수 선생한테 뜨끔했던 것이 내 겉을 볼 때는 허랑하게 보이잖아요. 근데 내 평생을 돌아보면 난 스스로 내가 판단할 때는 난 책임감이 놀랍게 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장으로서 집에서 내 가족들에게 물어보면 매우 높은 점수를 얻고 있다고 생각해요. 아마 여러모로 확인하셔도 가능할 겁니다. 아내도 그렇고 아이들도 우리는 정말 좋은 아빠를 줬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한치도
한순간도 방심한 적 없이 가족을 돌보고 살았어요. 욕망을 글로 푸신 거군요. 아니요. 예. 글로만 막 바이크로스를 가서 막 도저히 이해 안 되는 한 가지는 그 가족들에게 나름대로 아버지를 최선을 다해서 헌신했는데 내가 집 나와서 이를테면 여행도 막 석 달씩 한 적도 있고 그래요. 근데 나는 한 번도 가족이 보고 싶었던 적이 없어요. 참 이상 지금도 난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책임은 책임대로 수행하지만 나 같은 인간은 굉장히 단독자로 살고자 하는 욕망이 강한 것 같아요. 이들과 아무 상관없는 삶이 있어요. 나는 사회에서 부여한 남편이나 아버지로서의 기본적 책무는 다 했다고 정말 생각해요. 하지만 강력하게 혼자 있고자 하는 욕망을 또 붙잡고 살아오고 있던 것은 아닌가. 심한 경우에는 나는 가족을 정말 사랑하나? 나의 사랑은 정말 이상하고 변태적인 사랑이다. 사랑이라면 왜 보고 싶지 않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죠. 아까 아내 얘기를 하는데 아내의 지론에 따르면 물론 남편은 최선을 다했다고 하지만 속 많이 썩였죠. 집 나간 적도 많고요. 이렇게 선명훈처럼 오래 갖추는 적은 없지만 짧은 가출은 전부터 다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날 이런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아내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딸이 시집 가가지고 한 1년쯤 됐을 때 딸이 열렬히 연애해서 시집을 갔어요. 정말 어려운 아이한테 시집을 보통 아빠 엄마라만 보내기 싫은 파트너였는데 갔는데 1년쯤 후에 한 번에 나한테 문자가 왔어요. 아빠, 사람의 끝에는 무엇이 있어요? 그러니까 밤 12시나 됐는데 그 문자가 딱 날라오니까 일단 내가 가슴이 무지하게 아프더라고요. 이게 열렬히 연애해서 간 애가 그런 딸이 굉장히 진국인데 성격이 문장을 보냈다는 건 뭔가 이게 그 신랑은 굉장히 심각한 마음의 상처를 입었으니까 보냈다고 짐작했죠. 그래서 어떻게 답장을 해야 할지 몰라서 사랑의 완성이 있겠느냐. 긴 과정을 통해서 완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번박하게 이럴 때보다는 얘가 답장이 없어요. 그래서 밤새 좀 걱정이 됐죠. 아침에서 이제 마누라한테, 아내한테 여보 어저께 아름이한테 이런 문자가 왔는데 당신 같으면 뭐라고 답장을 하겠니? 하고 물어봤어요. 우리 집사람이 단호하고도 망설이지도 않고 사랑의 끝에 당연히 사랑이 있지 이렇게 대답을 해요. 처음 들을 때는 매우 마누라가 훨씬 더 번박한 대답을 했다고 느꼈거든요. 근데 다시 딸에게 문자를 보냈어. 엄마가 아침에 그러는데 사랑의 끝에는 사랑이 있대. 한 30분에 딸이 문자가 왔는데 뭐라고 왔냐면 어제 아빠의 말은 하나도 위로가 안 됐는데 엄마의 말에서는 정말 위로받았다고 힘이 난다고. 그래서 많은 상처도 있고 고생도 했지만 사랑의 끝에 사랑이 있다고 믿는 여자는요 신랑이 좀 속을 썩여도 다 이겨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적어도 사랑의 힘에 있어서 나는 한 번도 아내를 이겼다고 생각한 적은 없어요. 항상 밀리지요. 여자들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미래성이 난 거기 있다고 보거든요. 남자라고 하는 게 다 이 유랑인이지. 이 자궁이 없다는, 자궁을 안 가진 자들의 그 종의 슬픔이 따로 있어요. 이 자들은 사실 믿을 수 없고요. 이 자궁을 몸에 지니고 있다는 건 참 놀랍다. 사랑을 지키고 그것에 대해서 명을 걸고 그것의 희망을 절대로 접지 않는 것. 이것은 남자들이 이룰 수 없는 어떤 것이기 때문에 제 아내와 저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내의 넓은 사랑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바로 1분 1답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 문장으로 대답해 주십시오. 박범신에게 사랑이란? 어렵네. 글쎄요. 모르겠는데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예, 김두식에게 사랑이란? 저한테 같은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선생님이 모른다고 하셨는데 제가 무슨 넘어가시죠. 네, 작가님 이런 작품 어떠세요? 코너입니다. 사전 독자 감상단, 우리들의 은교, 자발적 참여한 우리들의 은교들이
선생님께 이런 작품을 좀 써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기억상실증 소녀가 눈을 떠보니 외국이고 자신이 누구인지 찾아간다는 추리소설의 형식, 그리고 또 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우리 사회의 어두운 면을 다뤄주시길. 남들의 비리를 파헤치는 검찰은 비리가 없을까? 그들의 이면을 다뤄주시길. 근데 이건 김두식 선생님이 쓰셔야 될 거예요. 사실 후반부에 얘기한 두 작품은 박보윤 선생님이 정말 많이 쓰셨고요. 이미. 그쵸. 아마 이 어린 친구들이나 80년대 쓰신 작품을 몰라서 그렇지 다 그런 작품입니다. 전부 다. 맑고 밝은 아이들이라 범죄 네. 소설 안 읽어서 그래요. 아까 우리 뭐 기억상실증? 네. 그거 참고할게. 나중에 뭐 저작권 주장을 해볼게요. 작가님의 어린 시절을 배경으로 한 청소년 선장 소설을 한번 써보시니 어떠냐고 권유를 했습니다. 우리 청소년 선정 소설? 성장. 아, 성장 소설. 선정 소설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선정 소설. 나 우리 구대 선생님 말씀 중에 이 침묵의 집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 텍스트 선택이 놀라웠는데 이 침묵의 집이라는 게 나중에 내가 주름이라는 걸로 제출을 하긴 했어요. 그 아들 딸 이야기를 대폭 줄이고 그 늙은 두 연인의 이야기에 집중해서 원래 책이 한 2,000장 되는 것을 한 1,500장으로 줄여가지고 책을 읽고. 근데 굉장히 사랑하는 소설이에요. 내가 아주 사랑하는 소설이 장편으로는 주름이 있고, 그것도 역시 장편이지만 더러운 책상이라는 소설이 나의 성장 소설이에요. 더러운 책상도. 사람들은 아주 반계몽적 성장 소설. 보통 성장 소설은 계몽 소설이잖아요. 근데 더러운 책상은 매우 반계몽적인데 놀라운 것은 내가 매우 사랑하는 두 소설이 내 장편 중에 가장 안 팔렸어요. 근데 지금도 속상해요. 왜 주름은 지금 팔고 있군요. 그럼 주름은 책이 나와 있는. 주름도 절판. 그 주름인도 절판된 지 오래됐어요. 네. 책을 못 구합니다. 시중에도 없고 출판사에서도 한 번도 없지요. 언젠가 김대수 말씀도 있으니까 좋은 출판사를 한다면 나도 재출간을 하고 싶죠. 40대 중년 남자들끼리 제 친한 친구들끼리 몰래 돌려가면서 읽고 있습니다. 제가 가진 책을. 원하시면 제가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리에 한겨레 출판사 관계자분 와 계십니다. 김두식 선생님, 동성애, 법조계 내부 문제, 기독교 양심적 병역 거부, 문화 검열 등 우리 사회에서 공론화하기가 어려운 주제들을 다뤄주셨어요. 책 속에서. 어찌 보면 상당히 용감한 작업이 아니셨을까 하는데요. 이때 선을 넘거나 자기 자신에 대해 깊이 고백을 하실 때 두렵거나 주저하게 되진 않으셨는지, 그리고 또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용기는 어디에서부터 촉발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지금도 두렵고요. 저를 정의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는 두려움이고요. 가끔 이런 이 짐승을 한번 만나고 나면 어떤 용기가 확 솟구칠 때가 있어요. 어떤 이 남자의 냄새를 확 느끼는 순간, 나도 이 정도로 쫄면 안 되겠다 하면 그럼 한번 확 질러보고요. 그 다음에 또 후회했다 또 지르고 그냥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넘어가시죠. 네, 선생님. 최근에 여러분 팟캐스트 창비 혹시 아시나요? 너무도 유명하게도 우리 문학하는 분들이 사실 법 관련해서 어떤 분들을 만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부모님 유산 상속 이런 거 아닌 이상해야. 근데 이분이 문학 팟캐스트를 진행하고 계세요, 선생님. 어떤 계기로, 그리고 네. 지금 한참 하고 계시는 인기 팟캐스트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제가 창비 라디오 책다방이라고 창비에서 시작한 팟캐스트를 제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사실은 저로서는 저는 그 굉장히 오랜 시간 방송이나 신문 인터뷰도 안 하고 사람들을 안 보기로 작정한 한 5년쯤 그냥 이렇게 밖에 안 나가면서 지내고 그랬는데, 한번 내가 하고 싶은 걸 해보자는 마음이 들어서 2년 전에 덜컥 제가 시작한 게 그 한겨레 신문의 고백이라는 제목의 인터뷰를 1년 반 정도 했었고요.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는 일. 그 다음에 창비 라디오 책다방을 통해서 우리 시대에 주로는 젊은 작가들을 많이 만났었고요. 그냥 문학하는 사람은 어떻게 사나 하는 제가 못 가본 길에 대한. 그러니까 저도 사실 소설 쓰고 싶은 때가 있었는데 지금도 소설 쓰고 싶으면 우리 학교 도서관에 제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800대 그 소설 작품 한 바퀴 쭉 돌고 오면 수천 권의 책이 꽂혀 있는데 대부분은 아무도 안 읽은 책들이에요. 그러면 마음을 싹 접고 그만 내려주고 이렇게 내려오고요. 네, 그런 그냥 어떤 욕망을 한번 풀어보고 싶었던. 예. 박범신 선생님,
소설을 쓰고 싶은 문학 청년 김두식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쓰지 마라. 뭐 쓰면 되는 거죠. 마음의 그리움이 남으면 결국 쓸 거예요. 아까 말씀씩 들어보셨잖아요. 거기에 이미 다양한 소설 기법이 이 말 속에 다 들어있거든요. 그 뭐 점자는 법학자나 문학평론가가 어려운 말 섞어가면서 하는 그런 표현이 아니었고, 네. 거기 굉장히 다양한 전략과 테크닉이 또 있었어요. 내용도 물론 훌륭하셨지만. 그래서 저는 쓸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감사합니다. 내년 신춘문예에 김두식 소설가의 작품을 기대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김두식 선생님과 박범신 선생님에게 질문하실 분도 혹시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유시간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내가 아까 한마디 내가 해도 되죠? 네. 한 가지만, 누구나 다 자기 변명을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한 가지만 변명을 하고 싶은데, 물론 소금을 읽으면 세상에 이런 아버지가 어딨어, 이런 아버지는 비윤리적인 그렇다고 가족을 버리나? 딸들이 그 겪는 고초를 보면 아픈 아버지처럼 느낄 수 있죠. 당연한 지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어린 학생들이 있으면 소설은요, 여러 가지 소설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역할이 있어요. 이를테면 세상의 모든 아버지들은 때때로 우욱하고 가출하고 싶은 순간이 있었지만 가출한 사람은 거의 없지요. 그걸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박범신이 가출하는 아버지 얘기를 썼기 때문에 가출하고 싶은 우욱하는 아버지들이 내 소설을 보면, 그래 내가 이런 아버지는 안 돼야지 하고 가출을 오히려 막을 수가 있어요. 꼭 아버지도 숨기려고 가출하고 싶은 순간이 있을 때 그걸 이겨갈 수 있는 어떤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소설은 어떤 잠재적인 욕망을 드러내는 인물을 통해서 그 잠재적인 욕망을 가지고 있는 그 위험성을 미리 예방하는 역할도 문학이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학생들이 아시라는 뜻이죠. 내 변명으로 들으셨습니다. 네, 주옥 같은 말씀 감사합니다. 현장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혹시나 이분들께 질문이 있다 하시는 분은 주저없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없으면 우리가 인기가 없다는 거야. 아, 네. 우리 은교. 우리 보성의 은교. 어떤 질문? 어떤 선생님께 어떤 질문 하고 싶어요? 근데 저는 두 분께 하고 싶은데, 네. 제가 이제 3월이 된 지도 얼마 안 됐고 그래서 고2가 되었어요, 저희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경쟁을 갑자기 느끼곤 해요. 그리고 이제 1학년 때 경험상 별로 느끼고 싶지도 않은데, 학교에서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줄 때면, 아니면 그런 차별을 시행하시는 선생님을 볼 때면은 제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모르겠는 게, 선생님이 그런 잘하는 아이들과 잘 못하는 아이들을 차별하는 게 올바른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저희 학교가 다른 학교에 비해서는 차별이 적은 편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냥 그 선생님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잘 모르겠어서. 근데 저쪽에 앉아 계신 분은 보성여고 선생님이 아니시고 무슨 박범신 선생님께 좀 말씀을 답변을 좀. 일단 공부를 열심히 하세요. 차별받지 않고. 선생님은 되겠지. 선생님이 차별을 하는 게 여러 가지 뜻이 있겠지. 공부를 못하는 애들을 자극줘서 공부를 좀 열심히 하게 하고 싶은 마음도 있을 것이고, 어떻게 해석하든지 간에 모르겠어요. 나는 문제 학생이었는데 중고등학교, 지금 돌이켜서 내가 다시 중고등학교를 가면 그런 문제 학생이고 싶지 않아요.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싶거든요. 공부를 열심히 못한 게 굉장히 후회돼요. 그래서 그 외에 좀 어려운 텍스트들이 니체의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는데, 학문의 3단계를 말하는 단계가 나오는데, 배울 때는 낙타의 단계라고 그래요. 배울 때는 무조건 오고 흡수지처럼 그 불평등해 보인다든가, 선생님 내가 공부를 못하니까 나를 무시하나? 이런 작은 일에 자기가 매달리지 않고
일단 다 받아들여서 내가 빨아들이는 거지. 응? 가르치는.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배움이 오면 그 잘못된 선생을 깔아뭉갤 수 있는 찬스가 와요. 내가 그 선생을 깔아뭉개려면 이 작은 걸로 시비를 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많은 다른 것들로 무장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학생 때는 물론 그것이 구조적으로 잘못된 거라면 구조적으로 학교에 항의를 해야지. 혼자 하면 백전백패야. 현실은 애들 꼬여가지고 조직적으로 해. 이 학교가 조직적으로 뭔가 잘못되어 있다면 절대 묵과하지 마세요. 그래서 결사항전하겠다는 마음으로 학생들 동의를 얻어서 뭐 선생님이든 학교 조직이든 교장선생님은 싸워야 할 일이고, 사소한 것들에게는 좀 감정이 상하더라도 묵묵히 낙타처럼 견뎌내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 좀 노인네 같은 대답이었지. 김두식 선생님 두 분에게 어쩌 좀 짧게 그냥 그러니까 아버지든 선생님이든 그런 잘못하는 사람들한테서 그 아버지라는 권위, 선생이라는 권위를 걷어낸 다음에 그 사람을 관찰해 보면요, 그 사람의 약점이 보이고 그 사람이 왜 그러는지가 보이고 약간 불쌍해 보이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좀 이해도 되고요. 그러니까 늘 너 불쌍하다 이런 눈으로 굉장히 짧거든요. 고등학교 시기는 지나가요. 그냥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면서 지나가면 제일 좋고, 제가 만약에 제 딸이 집에 와서 선생님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면 저는 이랬을 것 같아요. 그런 개 시보르 새끼 내가 가서 뭐가 좀 찢어버리고 나가려고 하면 우리 딸이 저를 잡는 거죠. 왜 그러냐고, 우리 가지 말라고. 근데 같이 욕해줄 사람이 필요하고요. 그냥 이런 개새끼들 이놈의 학교 다 이런 아버지, 어머니 또는 친구들이 있으면 이 어려운 시기를 되게 잘 넘길 수가 있습니다. 제가 늘 그렇게 해서 그냥 개새끼들. 좋은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한신대 문예창작학과 학생들이 박범신 선생님을 뵙겠다고 찾아왔어요. 질문을 하지 않으면 오늘 오산까지 가는데 너무 힘들어할 것 같습니다. 자, 손을 들고 일어나서 질문을 둘이 한꺼번에 들었는데, 자, 가위바위보, 진 사람이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한신대학교 문예창작학과에서 왔고요. 뭐 글에 대한 질문은 아니고, 제가 생각할 때 저의 가장 큰 단점이자 제가 넘어야 될 제일 높은 산은, 제가 자존감이 되게 낮아요. 자신감도 없고, 그래서 매일매일 후회도 많이 하고 눈치도 많이 보면서 사는데, 그런 걸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고칠 수 있을까, 그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선생님. 억지로 뭐 자존감을 높일 건 없어요. 괜찮아요. 자존감이 낮다고 하는 인식 자체를 가지고 있으면 때가 되면 다 자존감을 높이게 돼 있어요. 누군들 자존감이 낮은 상태로 자기를 계속 방치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인식 때문에 자꾸 자존감을 높여야겠다고 목에 힘줄수록 어색한 일만 벌어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한신대 문창과 하면 문학 전공이잖아요. 중요한 건 내가 다른 아이들보다 독서를 더 많이 해서 하는 거죠. 내가 실력을 갖는 거예요. 형식 안에서 자존감을 드러내는 일에 대해서 생각하지 마시고 문학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는 방법, 그 길이 간절해지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나는 내가 문학이 항상 간절하기 때문에, 나는 일종의 문학 순종주의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문단에 이제 선후배 작가들이 야, 너 문예반 좀 그만하라고, 나보고 자꾸 문예반이라고. 그러니까 왜 중고등학교 때 막 문예반 애들이 막 결기에 가득 차 있는 것 같은 것이 문학을 40년 했는데 나한테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문학에 대한 간절함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간절함만 내가 가지고 있다면 내가 여러 명 있는 좌석에서 더 돋보이거나 주의를 끌거나 하는 건 그다지 중요하지 않게 돼요. 그래서 자기 내적 간절함을 키우기 위해서 책 많이 읽고 그러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책 읽는 틈틈이 한신대 문예창작학과 공이학번 이은선 선배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OX 퀴즈 들어가겠습니다. 선생님들 긴장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앞에 있는 OX판을 하나씩 들어주시고요. 준비를 많이 했구만. 5초면 충분할걸? Yes or No입니다. 선생님 마이크는 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생각할 틈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바로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자, 나의 남편, 아버지 노릇, 솔직히 한국 남성 평균 이상은 된다. Yes, 아니, O, X.
O. 최근 동종업계에 종사하는 누군가의 재능을 살짝 질투한 적이 있다. O, X, O, X. 아, 이게 자존감이네요. 길을 걷다 예쁘고 섹시한 여자를 보면 눈이 자연스럽게 돌아간다. O. 나는 다시 태어나도 문학과 법학을 공부하겠다. X. 두 분 다 X시고요. 이놈의 지칠 줄 모르는 인기. 아, 나 가끔은 피곤하다. 이 역시도 자존감의 다른 이름입니다. 가끔 내가 쓴 글을 보면 이걸 누가 썼냐, 너무 잘 썼다 감탄한 적이 있다. 바로 넘어갈게요. 그래도 아직 내게 돈은 많이 중요하다. 주변 사람, 친구, 후배, 제자 등에게 결혼하지 말라고 충고한 적 있다. 네. 오늘 했던 말 중에 후회되는 말 있다. 소신 있으십니다. 박수 부탁드릴게요. 선생님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선생님들을 맞다. 선생님, OX 중에 5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오늘 행사 중 이 코너가 제일 재밌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끝나지 않았어요. 5자 토크가 남아있는데 아마 박범신 선생님의 광팬분들께 제가 끝나고 좀 혼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아무리 어리고 신인 작가지만 반말하는 거 이해해 주세요, 선생님. 5글자만 말씀하셔야 됩니다. 박범신 선생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문학은 위기? 나도 5글자로? 5글자로? 문학은 위기? 5글자로 하신 거 아니에요 지금? 모르겠어요. 내게 독자란? 애증의 관계? 나이 실감해? 때때로 실감. 김두식 선생님, 소설 써볼래? 정말 어렵네. 첫 책 나온 날 후회 많았음. 검사였다면? 다시 안 한다. 두 분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춤 좀 추세요? 전혀 못 춰요. 전혀 못 쳐요. 행사 재밌어? 정말 재밌어. 약간 재밌어. 드디어 거짓말 마지막입니다. 못하시는데. 2014년 한국 사회를 뒤흔들기에는 아주 살짝 부족한 마지막 질문입니다. 미녀 작가 짱? 미녀 작가 짱. 미녀 작가 짱. 감사합니다. 강압에 의해. 감사합니다. 저는 강압과 세뇌를 좋아하는 미녀 작가입니다. 오늘 고생하신 분들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장식을 해야 할까 좀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입에 발린 인사보다는 이런 의미를 좀 담고 싶었습니다. 나에게 아버지는 연락 끊긴 편지다, 허수아비다, 거짓말쟁이다, 강철이다, 잡초다, 시계바늘이다, 태양이고 벽돌이다, 통장이다. 그런데 나에게 아버지는 아버지다. 오늘 두 분의 아버지가 무대에 올라오셨어요.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만의 아버지가 내 마음속에서 어떤 소금의 결정체가 되어 있을지 우리 모두 한번 숙고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저는 시간이 엄청 빨리 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어떠셨어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경칩인데 눈도 내렸습니다. 춘설이라고 하지요. 춘설이 아주 오랫동안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소금 결정체와 함께 오래도록 빛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돌아가세요.